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교재 127페이지 하단 개공사의 겸업 업무다 해서 중요한 단원이 있을까 잠깐 쉬었습니다. 거기 참고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하고 제목 옆에 작은 글씨 있죠. 21, 22, 23, 24 해서 쫙 보시면 30일일 때까지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몇 회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번 출제되는 단원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자, 거기 좀 시간이 있으신 분은 옆에다가 31, 32, 33 계속 적으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중요한 겸업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겸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개공사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칭 6조가 있는데 이 개공사들은 원래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럼 중개 업무를 하는데 지금은 겸업이라는 제목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느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자, 그때 이 공인중개사와 부칭 6조는 겸업에 제한이 없다. 이거부터 익히셔야 됩니다. 겸업이 제한이 없다라는 말은 중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업무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보험대리점업을 할 수 있다. 만약에 길에 나오면 O.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다. O.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법인은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14조 업무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14조 업무만 해야 되니까 겸업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법인이 해야 되는 14조 업무, 겸업 업무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제일 밑에 보시면 127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법인인 개공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하나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는 없다. 겸업에 제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업무 시험에 중요하니까 짚으셔야 됩니다. 자, 1번 넘어오시면 128페이지죠.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당근이에요. 그죠? 지금 개공사니까 옆에다가 당근 하나 적으셔도 되겠고. 자, 2번부터 줄 것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데 번역하면 상가죠. 상업용 건축물을 상가라 그럽니다. 주택 하면 한마디로 아파트 등을 관리 대행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2번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다가 일명 컨설팅업을 할 수 있다. 체크해 놓습니다. 컨설팅업. 자, 4번 개공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프랜차이즈업 또는 가맹점업이라고 합니다. 5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을 분양 대행하는데 바로 밑에도 있지만 토지를 분양한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주택과 상가만 분양할 수 있습니다. 6번,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의 부수대에는 줄 걸까요? 용역의 알선까지만 해야 되지 이런 알선업을 운영하거나 알선업을 하면 X입니다. 7번, 그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대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7개를 제시했는데 거기 첫 번째 할 수 있는 업무 중개업은 당연한 거잖아요. 개공사니까. 자, 두 번째부터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주택과 상가를 뭐 할 수 있다?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익히셔야 됩니다. 세 번째, 컨설팅업,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프랜차이즈업 또는 가맹점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주택과 상가를 분양 또는 분양을 대행하는데 여기 토지를 분양한다 하면 X 정의하고 있습니다. 6번째, 주거 이전의 부수대에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고 마지막 7번째, 경매
공매 업무도 할 수 있다 해서 법인의 업무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고 법인은 이런 업무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고자동차 매매업, 보험대리점업 이런 걸 하면 위반이겠죠. 그래서 교재 제일 하단 위반 시의 제재 줄자 씁니다. 법인인 개공사가 겸업 제한을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줄 끊으시고 이를 임의적 취소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해야 될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다른 업무를 하면 법인의 영업을 취소하겠다라고 법에 들어왔죠. 자, 오른쪽 129페이지 법인이 아닌 개공사의 겸업입니다. 법인이 아닌 하면 이 사람들이잖아. 그죠? 방금 했지만 겸업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제한이 없는 한 모든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제한이 없으니까 자 모든 업무의 밑줄. 그때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법인인 개공사가 겸업할 수 있는 7가지 업무를 모두 겸업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7가지 업무 외에도 도배업체나 이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택지를 분양하거나 슈퍼마켓 등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중에서 공인중개사는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법인의 업무를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칙요조가 있습니다. 요거는 개인인데 뭐는 못하는가 하면 경매 업무는 못한다. 요거 하나만 짚으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큰 2번 부칙 6조의 개공사 부칙상 개공사에 대해서는 경매 및 공매 관련 업무를 모두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겸업에 제한이 없다. 뭐만 못하게 한다고요? 경매, 공매 업무는 부칙 6조는 할 수는 없다. 왜?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런 뜻이죠. 하단의 중개대상물의 범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런 개공사들이 업무를 할 때는 누구와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사용인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용인을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등록한 자를 개공사라 합니다. 자, 개공사는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 업무를 누구와 하게 됩니까? 고용인하고 하게 되는데 고용인을 우리는 직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이 고용인이죠. 자, 지금부터 이런 고용인의 법률 관계가 나타나고 문제는 딱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내려가면 130페이지 고용조건 하여 하단에 보면 업무 범위 1번 소속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합니다. 자, 소속 공인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한다.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공부하셨죠? 제일 밑에 내려가면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한다. 이게 업무의 범위입니다. 자, 오른쪽 고용신고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런 직원들을 고용하면 고용했다고, 해고하면 해고했다고 신고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131페이지 1번 고용신고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 별표하셔야 되죠. 개공사는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에 동그라미 놓고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밑줄 껐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를 합니다. 그때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 2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밑에 이제 2번입니다. 한번 고용한 자 언젠가는 해고하겠죠. 평생을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된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동그라미 합니다. 10일 내로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에 동그라미. 자, 이 신고하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한 장 넘기셔서 그때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니까 132페이지 제일 상단에 개공사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처분에 포함한다까지 줄을 하나 딱 긋습니다. 뭐 가볍게 출발했죠. 자, 다시 고용인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언제까지 신고한다고요? 업무 개시 전. 고용한 자를 해고하면 종료 신고는 언제까지? 10일 내로 신고하라. 이거 반대로 정리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 10일 내로 종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위반하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까지를 체크하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면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134페이지 개공사의 사용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출발하고 이 단원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별표 탁 찍으시고 제일 위에 법조문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 법조문은 이 단원에서 시험에 안 나오면 몰라도 만약에 나왔다 하면 100% 출제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2번 별표. 자, 이렇게 가죠.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의 동그라미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다의 동그라미 본다 옆에다가 이꼴 간주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본다와 간주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거기 본다 위에다가 추정하면 X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자, 이런 고용인과 일을 하는데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고용인의 행위는 법조문이 되어 있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본다라는 것은 민법에서 간주조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슬쩍 추정한다 하면 X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되고 이 추정이라는 말이 틀린다는 뜻은 추정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것을 추정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거를 추정으로 해석해 버리면 개공사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는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법조문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하고 별표 찍어 드렸고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험 지문이 들어오면 이게 O일까요? X일까요? 고용인의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하면 X예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업무상 행위는 이거 빠지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개공사가 모든 행위를 책임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알다시피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테레비 부부싸움 하다가 테레비가 깨졌는데 그것을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건 웃기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반드시 고용인의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봅니다. 정확하게 체크하실 것. 자, 그러면 고용인들이 업무적으로 한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때 개공사가 지는 책임을 무과실 책임이라 부르고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잘못을 안 한 사람도 책임이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만 오면 개공사는 잘못이 없어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 하나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책임을 진다는데 무슨 책임을 지느냐? 그러니까 1. 민사적 책임도 부담하고 2번 형사적 책임도 부담하고 그 다음 3번 행정적 책임도 부담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데 민사적 책임만 부담한다 하면 X예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자, 민사적 책임이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거기 2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2번 개공사는 자신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고용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치는 무슨 책임을 진다고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다시 무과실에 동그라미 딱 하시고 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 개공사와 고용인과의 관계에는 밑줄 긋습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민사적 책임이 탁 들어오면 부진정 연대 채무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것은 고용인이 한 행위는 개공사가 책임을 지니까 손해를 입은 자는 고용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개공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부진정 연대 책임 같이 연대해서 책임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른쪽에 2번 행정적 책임은 썩 중요하진 않지만 가볍게 2번에 동그라미 2번만 봅니다.
중개보조원이 이 법상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를 위반하게 되면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그를 고용한 줄 걸까요? 개공사에게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공사가 행정적 책임도 부담한다라는 뜻이고, 이제 3번 또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서는 2번 형사적 책임인데, 거기 형사적 책임을 다른 말로는 양벌 규정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양벌 규정 옆에다가 형사적 책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형사적 책임이 무슨 책임을 지느냐 하니까 동그라미 1번 별표죠.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 개공사의 법인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48조 49조를 위반하면, 자, 48조가 3년에 3천만 원짜리, 49조가 1년에 1천만 원짜리인데 그런 건 몰라도 되고, 이런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줄 것입니다.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공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한다. 이것을 양벌 규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형사적 책임은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고용인이 한 행위는 개공사가 책임을 지는데, 개공사는 이 고용인이 위반을 하여 징역이나 벌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1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 형벌인데, 이 형벌을 받으면 이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개공사에게는 뭐가 부과된다? 벌금형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벌금형을 부과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형사적 처벌이랍니다. 여러분, 벌금도 형사적 처벌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이를 둘 다를 처벌함으로써 내려가면 큰 3번 면책 규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하단에 개공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소에 개공사가 주의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벌금은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면책 규정이라는 게 도입이 되었고, 제일 밑에 판례도 중요합니다. 4번 별표 찍어놓고, 그때 개공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등록의 결격 사유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양벌 규정으로서 형사적 처벌인데, 시험에서 형사적 처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쫙 다 이해를 소화를 시켰다면, 이런 고용인들이 한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사장님인 개공사들은 이런 직원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직원이 업무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도 지고, 민사적 책임이라는 말은 손해배상 책임도 지고, 그것으로 인한 형사적 책임도 부담하게 되고 행정적 책임도 부담하니까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직원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이 법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 137페이지 인장 등록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아주 가볍게 출발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걸 들으셨는데, 사무소를 갖추고 일을 하면서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제목 하나에 한 문제라 그랬죠. 자, 인장을 등록한다는데 인장이 뭘까요? 인장은 도장입니다. 그러면 도장을 왜 등록하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개사무소에서 중요한 서류인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을 했는데 이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으면 몇 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개공사가 자기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면 책임질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 계약서를 누가 썼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도장이 누구 거냐를 보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장을 등록하고 영업해야 된다. 스토리가 이렇게 갑니다. 제목 하나에 가볍게 한 문제씩 들어옵니다. 자, 137페이지 제일 상단 인장 등록 1번. 개공사와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는데, 이때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도록 법에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출발하기를 1번 의무자, 이제 여기서부터 법조문이 출발을 합니다. 개공사와 소공사는 이렇게 갑니다. 지금 거기 1번 의무자라는 법조문에서 시험 문제가 4개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문제를 물을 테니까 답할 준비합니다. 자, 개공사 및 소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에서 문제가 4개가 숨어 있습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인장을 등록할 사람이 누구랍니까? 조문에서 찾겠습니까? 개공사 또는 소공사는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요 2개만 잡고도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는다. 이거 찾아내셔야 되죠. 자, 그때 개공사와 소공사가 등록을 하는데 개공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했잖아요.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를 저절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장을 등록할 사람이 4사람이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조문을 보니까 언제까지 등록하래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합니다. 이것을 시험에서 업무 개시 7일 전 이렇게 출제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그 다음 어디 가서 등록하랍니까? 등록관청에 등록을 합니다. 장소 나타났습니까? 마지막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만약에 신고해야 한다, 허가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문 하나에 4개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갑니다. 내려가면 등록할 인장의 종류. 자, 2번에 1번 내려오면 개인으로서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 소공사는 무슨 인장을 등록합니까? 하니까 2번에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상의 개공사 및 소공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줄 걸까요?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 소공사는 무슨 도장을 등록한다고요?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고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명 막도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막도장 하나 있습니까? 자, 자기 막도장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이고 7에서 30mm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일명 막도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막도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막도장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인감도장을 등록하라 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감이 아니고 막도장이니까 가로, 세로 7에서 30mm를 기억하시는데 그러면 법인은 무슨 인장을 등록해야 될까요? 하니까 바로 밑에 큰 2번 법인인 개공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동그라미 합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라 그랬습니다. 법인은 무슨 인장을 등록한다고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데 요게 시험에 나왔다 하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 하면 틀립니다. 서울중개주식회사라는 도장을 등록해야 되지 서울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갑동 이런 도장을 등록하면 개인 도장 됩니다. 그래서 법인 자체의 인장이라는 것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밑에 분사무소죠. 여러분 법인에는 지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점, 분사무소에는 무슨 인장을 등록할까요? 하니까 제일 하단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35조 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은 분사무소는 지점이죠. 지점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것을 등록합니다. 넘어가서 인장 등록 시기 지금 다 했던 거 복습합니다. 넘어가면 138페이지 언제까지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밑에 예외 별표 이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장의 등록은 다음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등록 신청할 때 등록해도 된다. 밑줄 긋습니다.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할 때 할 수도 있다. 고용신고에만 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2번 인장 등록 방법 동그라미 1번이죠. 인장 등록은 별지 서식인 자 인장 등록 신고서 동그라미 그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다니까요. 그 양식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서 갖다 내는 거지 도장을 직접 들고 가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용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밑줄 끌까요?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한다의 밑줄. 그러니까 직접
해당되는 인장을 직접 들고 가서 나 이거 등록해 주시오.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여기 공인중개사나 부칙 6조 소공사는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양식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서 제출합니다. 그 다음 법인의 인장을 인감을 하나 떼가지고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제일 하단 변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등록을 인정하고 영업을 하라 그랬는데 이 도장이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변경을 하는데 제일 하단입니다. 변경은 등록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공사 및 소공사는 변경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동그라미 놓고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요거 7일이라는 숫자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는 7일, 뭐는 10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인장은 7일 내로 변경한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7일이라는 단어를 어디로 가져가는가 하면 법조문 제일 앞에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7일을 딱 갖다 올린다고요. 그래서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해야 한다면 틀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장을 등록할 때는 업무 개시 전, 변경할 때는 7일 내로 변경합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위반 시의 제재입니다. 자, 1번 개공사 등록하라 그랬죠. 위반하면 둘째 줄에 1번의 둘째 줄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 밑줄. 2번 소공사 인장 등록해야 되죠. 위반하면 둘째 줄에 시도지사가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잖아. 그죠? 개공사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6월에 업무 정지라 그랬습니다. 소공사가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 밑에 처벌을 다르게 하는 것 시험에 잘 나오고 네 군데가 있는 데서 지금 첫 번째가 출발한 겁니다. 자, 인장을 등록하고 영업하라 그랬는데 개공사가 위반하면 뭐라고요? 6월에 업무 정지, 소공사는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 사유까지를 짚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넘어가면 141페이지 역시 휴업과 폐업입니다. 역시 한 단원의 한 문제라 그랬죠. 자, 휴업과 폐업도 제목 하나의 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목을 딱 들어보면 중개업을 하다가 나 좀 쉬고 싶다를 휴업한다 그럽니다. 나 그만하고 싶다를 폐업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다가 언제든지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제목입니다. 자, 휴업, 폐업에 관련되는 조문이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조문이 이 내용 전체의 50%입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141페이지 상단의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자, 3개월 초과의 동그라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딱 찍어 놓고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밑줄 껐습니다.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미리의 동그라미.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휴업, 폐업에서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휴업을 할 때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때는 미리 신고해라. 그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되어 있죠. 그래서 나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휴업하겠소 하면 3월을 초과했으니까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하라 라는 조문이고 이 조문이 이 내용의 전체 50%라 그랬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3개를 걸어봅니다. 3개 묻는데 3개 다 틀리는 분이 있습니다.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OX. 자, 다시 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OX. X입니다. 뭐가 빠졌죠? 3월 초과가 지금 빠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휴업할 때마다 신고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3월 초과니까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틀리는 거.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OX. X입니다.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미리 신고합니다. 사전에 신고합니다. 개념 잡히십니까? 그래서 뭐를 요구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휴업, 폐업은 자기 마음대로 휴업해놓고 폐업해놓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 미리 신고합니다. 사전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반드시 가서 신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방문 신고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수업에서 신고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직접 가서 하는 것을 방문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전자문서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신고가 전자문서도 되고 방문해도 되는데 여기만 오면 꼭 방문 신고예요. 왜 그럴까요? 등록증을 갖다 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이것을 인터넷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건 상식이죠. 그러면 뭐는 방문 신고해야 되고 뭐는 전자문서 신고해야 되고 아우 어렵다가 아니고 전부 다 방문해도 되고 전자해도 됩니다. 인터넷 시대니까. 근데 딱 방문해야 되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휴업, 폐업할 때는 방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방금 이야기했던 거 강조하죠. 상단에 휴업 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할 수는 없다. 이거 굉장히 시험에 잘 들어온다고, 그죠? 그래서 의식을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할 때도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합니다. 그래서 3월 이상 영업 안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때 여러분들은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신고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휴업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기준이 만약에 없다면 나는 30년 휴업할게, 15년 휴업할게 이런 말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법에 들어옵니다. 그걸 휴업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2번에 1번.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6개월의 동그라미. 그럼 휴업할 때는 딱 6개월만 해야 돼요. 아,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박스 볼까요? 기억.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병으로 입원했는데 6개월만 휴업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자, 요양, 동그라미. 징집으로 인한 이병, 동그라미. 취약, 학교 가는 것을 취약이라고 합니다. 취약, 동그라미.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도 시험에 돌았습니다. 자, 휴업은 무조건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다 이랬다고요. 자, 부득이한 사유가 뭐죠? 병으로 입원하는 것을 요양 그래요. 군에 가는 것 징집,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것을 취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취약은 이런 거죠. 만약에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나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대학원은 2년 과정인데 6개월만 휴업해가지고는 학교를 못 가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취약의 사유가 있다면 6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 그것도 세 가지 짚어놓으시고. 자, 제일 밑에 폐업 신고입니다. 자, 폐업은 이렇게 합니다. 똑같죠? 제일 밑에 1번.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줄것입니다. 역시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라. 여러분, 휴업은 내가 영업을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거지만 폐업은 그만두는 거잖아, 그죠? 그 폐업을 그만두니까 3개월 초과해서 폐업할 때는 이런 말이 없다고. 그냥 폐업은 미리 신고하면 돼, 그죠? 만약에 2월 1일부터 폐업하겠소를 지금 1월 달에 신고해도 된다고.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요거를 조심해야 될 거.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미리 신고하면 되니까 여기 3월이라는 글자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싹 만든다고요. 3일 전에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당연히 제일 위에 상단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되므로 폐업할 때도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다.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반드시 가서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문 신고를 합니다. 자, 이제 큰 4번 별표입니다. 이 4번이 이번 법에 도입이 되고 이번 시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거 나올 거라고 많이 예고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 만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4번 휴업과 폐업의 일괄 처리라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에 일괄 신고합니다. 중개업의 휴업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7항에 따른
휴업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조 1항에 따른 휴업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세법 시행령의 휴업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줄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 더 읽읍시다. 2번 세무서장에게 일괄 신고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3조 5항에 따른 휴업 폐업 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를 하면 휴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일괄 처리다. 이렇게 말했고 이게 법이 도입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조문은 시험 문제다 이랬습니다. 지금 읽었는 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폐업 신고를 할 때 예전에 이랬습니다. 개공사는 자기가 등록되어 있는 관청, 즉 등록관청에 가서 폐업 신고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가야 되는가 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도 폐업 신고를 합니다. 신고 몇 번 했습니까? 2번 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편리하게 해주려고 등록관청에 가서 폐업 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로 연락을 해서 저절로 폐업 신고가 되도록 하겠다. 이를 일괄 처리해 준다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부터 먼저 폐업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등록관청으로 연결해서 중개사무소 등록 폐업을 해주겠다. 편리하게 해주는 지문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신고 몇 번 하던 것을 2번 하던 것을 몇 번 하게 해주겠다. 한 번만 하면 일괄 처리하겠다라는 조문이 도입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142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휴업기간의 변경입니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아까 왜 변경하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고자 하는 자도 역시 미리 신고합니다. 그때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다. 이거 할 수도 있다.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요. 처음 할 때만 방문 신고, 나머지는 전부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올라갑니다. 중개업의 재개 신고입니다. 자, 이제 휴업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끝났으면,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기서 휴업이 끝났을 거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여기서 끝났겠지. 끝났으면 다시 영업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영업을 할 때는 재개업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조문입니다. 자, 오른쪽 갈까요? 재개업 신고 1번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합니다. 그때 2번 역시 재개 신고도 전자문서에서 제출할 수 있다. 계속 전자문서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랬잖아. 그죠? 첫 번째만 방문, 나머지는 전부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3번 그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언제까지 돌려줍니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즉시의 동그라미. 이 즉시를 시험에서 3일 내로 반환해야 한다. 7일 내로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자주 출제했어요. 근데 출제할 때마다 틀립니다. 틀리는 분이 3일 틀리고 7일 틀리고 15일 틀리고 며칠인데 이러면 날 셉니다. 여러분 취지를 잘 생각해 봐요. 지금 휴업기간이 끝나가지고 재개 신고를 하면 등록증을 돌려줘야지 그걸 걸어놓고 영업을 할 거잖아. 그죠? 근데 등록증은 언제까지 돌려준다? 즉시 반환해 줘야 되지. 이거를 3일 내로 반환한다. 그럼 너 3일 동안 일 못한다. 이 말이 되잖아. 지금. 그죠? 7일 내로 반환한다. 7일 동안 일 못한다는 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법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3일 털리고 7일 털리고 15일 털리고 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취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개 신고 왜 한다고요? 등록증을 받아야 되니까. 받아서 걸어놓고 영업해야 되잖아. 그죠? 언제까지 반환해 줍니까? 즉시 반환합니다. 내려가면 분사무소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분사무소도 휴업할 수 있겠죠. 아까 서울 강남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경기도 이천시에 지점 분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지점도 휴업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읽어볼까요? 5번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에 대하여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고 휴업기간을 변경, 재개 신고할 수도 있는데 분사무소에 대한 휴업 및 폐업 신고는 분사무소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 어디 제출합니까? 줄 거야 되죠. 주된 사무소에 제출한다. 그래서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된 사무소에 등록합니다. 자, 분사무소도 관련되는 내용을 들으셨다면 지금 휴업 폐업에 대해서 열심히 들었는데 이걸 위반하면 1번 임의적 취소 사유 줄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하면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2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역시 줄 것입니다.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이게 또 왜 중요한가 하면 취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3월을 초과할 때는 미리 신고하라 그랬죠. 그럼 한두 달은 신고 안 해도 되는데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면서 신고 안 하면 여기서부터 위반이잖아. 그죠? 그리고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를 딱 걸어놨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휴업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00만 원 과태료 내야 되잖아. 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 과태료 냈다. 그리고 계속 신고를 안 한다면 이 법의 취지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 넘으면 제재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뭐라 부른다? 임의적 취소 사유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휴업, 폐업에 관련되는 것은 요 체제를 잘 의식하셔야 됩니다. 보통 것들은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 이것만 있지 다른 거 붙지를 안 하잖아 지금. 그죠? 근데 요거는 봐요. 휴업, 폐업은 첫 번째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6월을 초과했는데도 신고 안 들어오면 임의적 취소, 영소 문을 닫겠다라고 하나 더 만들어 놨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그래 나 100만 원 낼게. 돈밖에 없으니까 100만 원 과태료 내고는 계속 신고 안 하고 있으면 이 법의 취지가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6월을 초과하면 임의적 취소 사유까지를 연결합니다. 밑에 협회의 통보 참고로 보시면 되고 145페이지 보시니까 휴업, 폐업할 때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145페이지 양식 설적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넘어갔고 이제 다음 주 수업 예고입니다. 교재 153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이 등록을 하고 사무소를 갖추고 영업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수업이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해서 이제 우리 단원의 한가운데입니다. 이제 영업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를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중개계약이 들어오면 이런 물건에 대한 정보를 거래 정보망에 올려놓고 고객을 만나서 영업하는 절차 이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법률적인 모습들이 준비가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